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김다솜입니다. 2026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와 기술 그리고 일상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너는요. 트렌드 이슈의 김은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소식이죠. 요즘 한 걸그룹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거제 야호의 라센느가 출동을 했다면서요? 네, 걸그룹 리센느가 멤버 원희의 고향인 거제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선보이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거제 야호라는 밈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덕포 해수욕장과 인근 상권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연예인이 지역을 홍보하는 일들은 종종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지역 신문까지 그 인기에 합세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남신문은 단순히 리센느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관광객과 상인들을 인터뷰하고 실제 관광 효과와 지역 분위기를 영상으로 담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조회수가 정말 상당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지역 신문이 인기를 끄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지 않죠? 네, 관련된 영상은요, 적게는 10만 회, 많게는 40만 회 이상의 기록을 했습니다. 경남신문을 처음 알게 되었다, 구독까지 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실제 구독자도 단기간에 2,000명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와, 구독자 2,000명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또 다른 우려도 생기는데 경남신문은 관광객이 많아질 때를 우려한 어떤 취재도 했다면서요? 네, 휴가철 바가지 요금 우려가 나오자 기자들이 직접 거제시와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대책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리센느 멤버의 사투리를 둘러싼 논란도 거제 토박이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등 지역 언론만의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아이돌의 인기를 넘어서 지역 신문도 함께 성장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현장을 기록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 또한 중요하구나 한번 느꼈던 사례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대차 자동차 공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부품을 생산 순서에 맞춰 준비하는 작업에 투입을 하고 이후 부품 조립까지 확대하는 등 구상을 한 것입니다. 네, 사진만 봐도 로봇이 너무 똑똑해 보이는데 근데 국내 공장에 당장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노조가 꽤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반응이 좋으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우려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노조는 로봇이 생산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내면 국내 공장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로봇 배치 전에 반드시 노사 협의를 거치고 자동화로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소득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쓰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대규모로 이제 대체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모두 부품 운반이나 분류, 품질 검사처럼 반복적이고 신체 부담이 큰 작업부터 시험하고 있는데요. 소수의 로봇을 제한된 공정에 투입해 안정성과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다른 기업보다 로봇을 투입하는 그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현대차 그룹은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서 개발부터 생산, 공장 적용까지 직접 추진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로봇 생산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워서 해외 업체보다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로봇을 도입하느냐 이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 사이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폰이 화제라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노트북을 넘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무려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네, 놀라운 가격입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A 시리즈는요, 전작보다 약 2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Z 폴드
울트라 8은 해외 기준으로 300만 원을 넘었고 일부 고용량 모델은 무려 4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경차 중고 가격이랑 정말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중고 시장에서 스파크 뭐 이런 것들이 한 5, 600만 원 한다고 네.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400만 원이라니요. 스마트폰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건 역시나 AI 때문이라고 봐야 될지, 겉으로는 휴대전화지만 사실상 반도체 기기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모바일용 D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져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격 인상은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해외 시장들, 그리고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애플도 차기 아이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요. 샤오미와 오포 등 중국 업체 등도 저가 전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핵심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스마트폰 시장 전반이 가격 인상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네, 가격이 이만큼 오르면 소비자 입장에선 성능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는 어떤 강점을 내세우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화면 주름 개선과 2역 화소급 카메라, 더 커진 배터리 등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 3사도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와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사전 예약 혜택 등을 마련해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와, 2억 화소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정말 이 많은 화소를 다 쓸 날이 올까 싶긴 합니다. 자, AI 시대가 열리면서 기술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부담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관련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쟁사인 애플도요, 제품 물론이고 구독 서비스까지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는데 결국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지난달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애플케어 플러스 그리고 애플 뮤직 등 구독 서비스 요금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콘텐츠 라이센스 비용까지 늘면서 가격 인상이 제품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아이폰 17을 샀는데 애플 케어도 그냥 그 수리비 보존해주는 그것만 해도 벌써 26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번 인상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노트북과 태블릿, 서비스 모두 다 줄줄이 인상한 것이어서 화제가 됐는데 배경은 역시나 아까 짚었던 것처럼 AI 반도체 수요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졌고요. 핵심 부품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도 지금과 같은 부품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벌써 아이폰 가격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별로 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최근 아이폰 가격이 모델에 따라서 최대 11% 인상됐습니다. 애플은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엔화 약세와 환율 변동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면 결국 소비자들 반응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소비자들은 인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살 사람은 결국 사겠지만 가격 부담이 확실히 커졌다와 지금 사길 잘했다. 이제 스마트폰도 오래 써야 할 것 같다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AI 때문에 스마트폰 가격까지 오르는 시대가 됐다. 노트북 한 대 값이 휴대전화 가격이 됐다며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서 다행이다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는 기기를 더 오랫동안 사용할 계획이라고 같이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네, 삼성에 이어서 애플까지 IT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들은요,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과 유지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정부가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ESG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기업은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의무 공개해야 하는데요. ESG는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활동을 넘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ESG가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기업을 운영하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탄소 배출과 노동 환경, 안전, 투명한 경영까지 함께 살펴보는데요. 좋은 ESG 평가를 받은 기업은 투자 유치와 해외 거래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제도입니다. 앞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까지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에 기업들은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 협력 업체의 환경과 안전 기준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ESG는 한 기업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의 변화는 새로운 직무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SG 경영 담당자와 지속가능 경영 담당자, 탄소 배출 관리 전문가, 환경 안전 담당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ESG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시를 준비하거나 협력 업체의 환경과 안전 기준을 점검하는 업무도 중요해졌습니다. 새로운 직무가 생겨나는 것과 더불어 기존 직무에서도 ESG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산부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구매부서는 친환경 원자재와 협력 업체를 검토합니다. 인사부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과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재무와 홍보부서는 성과를 정리해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공개하는데요. 이제 ESG는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ESG를 도입한다고 기업의 성과가 좋아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마다 ESG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SG는 더 이상 환경을 위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필요한 역량까지 바꿔가는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ESG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그 변화는 우리 일터 곳곳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편재 기자의 경제 톡톡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편재 기자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트와 파랑의 조합이에요. 자, 반도체 기술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단 한 번만 해외로 유출될 경우 경쟁국은 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새는 산업 스파이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 안보 문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2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 출신 연구원이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건처럼 실제 적발 사례도 이어지면서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경제안보 대응 강화를 항상 이야기해 왔던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나요? 네, 정부는 22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 관리와 국제 공조 등 예방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실제 유출됐을 때는 수사와 기소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어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수사 체계가 변화가 예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개편이 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산업스파이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가 연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면 정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핵심은요,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기술을 얼마나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 스파이는 기업의 한 곳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경제 안보 문제입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기술 유출을 얼마나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지만 우리의 기술을 뺏기는 것은 순간입니다.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술을 지키는 제도가 얼마나 꼼꼼한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세를 신고해서 세금을 걷게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9억 원을 추징했는데도 포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세금을 차단했는데 왜 포상금을 못 받았을까요? 네, 겉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인데요.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포상금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기준은 조금 달랐습니다. 핵심은 추징 금액이 아니라 신고 내용이 실제 세금 추징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기여했느냐입니다. 사실 바로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79억 원을 추징한 사실보다 왜 추징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보자는 비영리법인이 사실상 영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실제 세금을 추징한 이유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잘못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보 내용과 실제 추징 사유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아하, 결국 세금을 걷기는 걷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걷게 만든 결정적인 제보는 아니었다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법원도 세무당국이 별도의 조사 과정에서 탄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제보가 세액 산정에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징액이 79억 원에 달했음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지점일 것 같아요. 이제 탈세를 신고하면 언제 그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이 실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공했다고 인정이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탈세가 있었다라는 막연한 의심보다는 세무당국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포상금 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탈세 신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금을 얼마나 많이 추징했냐는 제보보다 실제 추징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느냐가 포상금 지급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사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탈세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확한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탈세 제보는요,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결과뿐만 아니라 제보의 정확성과 또 직접적인 기여도도 역시 중요한 기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를 고르실 때 또 병원을 예약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별점과 이용 후기인데요. 특히 저는 정말 꼼꼼하게 보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봤던 후기가 사실은 돈을 받고 작성된 가짜 후기였다면 어떨까요? 무려 5년 동안 허위 후기를 만들어서 19억 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잡혔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맛집도 병원도 미용실도 후기 경쟁 시대인데요. 문제는 후기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대신 작성해주는 이른바 리뷰 공장까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약 5년 동안 허위 긍정 후기를 약 2만 8천 건 넘게 작성하고 19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와, 정말 사진만 봐도 너무나 디테일한데 이 리뷰가 공장형이었고 사기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소비자들은 사실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이 진행됐나요? 네, 생각보다 범죄 수법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실제 손님이 버리고 간 영수증을 이용해 방문한 것처럼 영수증 리뷰를 작성을 했고요. 가격을 잠시 1,000원이나 5,000원 수준으로 낮춘 상품을 예약만 한 뒤에 실제 이용한 것처럼 후기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검색량까지 인위적으로 늘려 인기 업체처럼 보이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많고 별점도 높고 거기다 후기도 많고 검색까지 잘 되니까 이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광고 의뢰 업체만 707곳이었고요. 병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미용업체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가짜 정보를 믿고 선택하게 되고 반대로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체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직할수록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좀 따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짜 리뷰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별점 하나만 믿기보다는 후기를 함께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되거나 특정 기간의 후기와 별점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리뷰 개수보다 실제 사진과 구체적인 이용 경험이 담긴 후기를 참고하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별점도 무조건 믿기보다는 진짜 후기를 선별하고 골라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개월 등록하면 30% 할인, 또 1년 등록하면 반값. 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록하실 때 이런 문구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할인받는 기분에 덜컥 결제했다가 막상 환불하려고 하니까 돌려받는 돈이 너무 작은 경우들 많았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표준 약관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은 환불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할인받아 60만 원을 결제했는데 환불할 때는 원래 정상가는 120만 원입니다. 라며 할인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네, 계약할 때는 할인이라고 해서 기분 좋게 계약을 했는데 환불할 때는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면서 기분이 또 나빠지곤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금을 계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정했고 계약 단계에서 환불 기준을 소비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갑자기 헬스장이나 필라테스가 문을 닫는 먹튀도 종종 발생하잖아요. 네, 공정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10%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에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 내용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혹시 모를 피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결국에는 할인율만 보고 등록하기보다는 환불 기준과 보증보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분만 투자를 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도 나중에 수십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 회원권을 등록을 할 때는 할인 혜택만큼 환불 조건도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계약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내 돈을, 내 통장을 지켜주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자빈스토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늘이 내린 재능, 거침없는 성공, 혹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 최근 전 세계 축구 팬들은 한 명의 완벽한 천재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막을 내린 북중민 월드컵에서 무적함 대 스페인을 우승으로 이끈 19살의 소년 라민 야말입니다. 축구 왕제 펠레가 66년 동안 지고 있던 메이저 대회 최연소 출전, 최연소 득점, 최연소 우승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운 이 무서운 10대 소년.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이 천재 소년의 화려한 발재간이나 우승 트로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된 소년이 자신이 가진 강인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말이 그라운드에서 골망을 가를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요. 양손에 손가락을 펴서 카메라를 향해 304라는 숫자를 만들어 보이는 세레머니죠. 이 숫자는 비밀 암호도 축구 전술도 아닙니다. 바로 야말이 나고 자란 스페인 카탈루냐 마타로 지역의 동네 로카폰다의 우편번호 끝자리입니다. 로카폰다는 스페인 내에서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넓고 가난한 빈민촌입니다. 적도 기니 출신의 어머니와 모로코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야말은 이 동네의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처음 축구공을 찼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당 주방에서 철판을 닦았고 어머니는 온갖 허들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또한 야말은
자신의 축구와 양쪽에 어머니의 나라 적도기니와 아버지의 나라 모로코의 국기를 새기고 뜁니다. 수억 명의 시선이 집중된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서도 그는 득점포를 가동한 뒤 어김없이 304를 그려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을 키워낸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을 향한 헌사이자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는다는 19소년의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이토록 애틋한 서사를 가진 소년에게 운명은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거대한 축복을 하나 더 내려줬는데요. 최근 전 세계 인터넷을 뒤흔 듯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2007년 유니세프 자선 달력을 만들기 위해 20살의 축구 유망주였던 리오넬 메시가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를 플라스틱 욕조에서 씻겨주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사진인데요. 네, 맞습니다. 축구는 신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던 그 아기가 바로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 사진 한 장에 사람들은 축구의 신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직접 세례를 내렸다며 열광했습니다. 18년 전 메시의 축복을 받은 그 작은 아기는 자라나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을 거쳐 15세의 나이로 1군에 데뷔했고 이제는 메시의 등번호 19번을 물려받아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최은소 우승, 펠레의 재림, 축구의 신의 후계자, 쏟아지는 수식어와 엄청난 부와 명예 앞에서도 이 소녀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서도 숙소에서 학교 과제를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졸업시험을 치르며 합격 통보에 기뻐했던 평범한 10대 소년. 그는 유럽을 제패한 직후에도 가장 먼저 부모님과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로카폰다의 이웃들과 기쁨도 나누었죠. 낡은 우편번호 304를 가슴에 품고 뛰는 한 라민 야말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천재를 넘어 꿈을 꾸는 모든 소외된 아이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식물을 가꾸거나 흙을 만지며 편안함을 느껴본 경험 있으신가요? 농업은 이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서비스로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 농촌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건강한 일상을 돕는 사람들, 바로 농업과 복지, 상담을 연결하는 전문가 치유농업사입니다. 치유농업사는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직업인데요. 꽃을 심거나 텃밭을 가꾸는 체험을 넘어 참여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활동을 설계하고 효과까지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치유농업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업무는 크게 프로그램 기획과 현장 운영, 효과 평가로 나뉩니다. 어르신에게는 기억력과 신체 활동을 높이는 텃밭 프로그램을, 청소년과 직장인에게는 식물 심기와 수확을 활용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동물 교관과 농작물 재배 등을 결합한 맞춤형 활동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활동 중에는 농기구와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참여자의 행동과 정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후 설문과 관찰 기록을 통해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합니다. 최근 치유농업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농촌에도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농업은 도시민에게 자연 속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치유농업법이 시행됐고 2026년에는 1급 치유농업사 국가 전문 자격 시험도 처음 시행됩니다. 다만 치유농업은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의료, 복지, 상담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처음 진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급 과정에 도전하는데요.
지정기관에서 14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1차 선택형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전공이 필수는 아니지만 농업과 원예,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의료 등의 경험이 있다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자격 취득 후에는 치유농장과 농업기술센터, 복지기관, 교육기관에서 일하거나 직접 농장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나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수입은 근무기관과 경력에 따라 다르고요. 프리랜서나 농장 운영자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유농업사에게는 농업 지식과 기획력뿐 아니라 참여자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관찰력과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연령과 특성의 사람을 만나는 일인 만큼 의사소통 능력과 책임감, 철저한 안전의식도 중요합니다. 농업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는 일, 자연이 가진 힘을 사람들의 건강한 삶과 연결하는 사람들, 오늘은 치유농업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의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를 묶었네요. 자,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2.75%로 올렸습니다. 대출금리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5억 원을 빌린 사람은 매달 내야 할 이자가 약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와, 현실적인 가격입니다. 여기에 은행권의 대출 한도까지 겹쳐서요. 청년층과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다시 한번 지금 내 집 마련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처럼 대출 부담이 커지자 집을 사려는 분들도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3일까지 집계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4,300건으로 8,800건을 넘어섰던 전달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집값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상승 거래 비중은 57.1%로 전월보다 9.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주보다 0.3% 올랐는데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반면 집주인은 지금 가격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사고 싶은 가격과 팔고 싶은 가격 사이 격차가 점차 심해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지역에 따른 차이입니다. 현금 비중이 높은 초고가 지역은 금리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지만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외곽 중저가 지역은 실수요 거래가 더 위축되는 전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 일부 선호 지역과 대단지 지역은 조금 양상이 다른데요. 급매물이 줄고 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만 보면 오름세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정도는 지역과 주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났죠. 네, 당분간은 거래량과 집값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6월 거래량은 아직 잠정치고 중저가 지역의 타격도 전망인 만큼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게 돌아갔다라고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최근 서울에서는 아파트 거래는 줄어든 반면 연립과 다세대 주택 거래는 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는 매매와 전세, 월세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세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요. 전세 매물은 부족하고 가격은 커지면서 원하는 조건의 아파트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엔 내 집 마련 대출을 위한 사람들의 대출 부담은 커졌고요. 또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워진 건데 결국 아파트가 머물던 수요는 일부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다른 주거, 빌라나 연립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죠. 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빌라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빌라 매매는 지난해보다 45.8% 증가했고 월세 거래도 함께 늘었는데요.
특정 지역에 그친 현상이 아니라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빌라 매매가 증가했던 점이 눈에 띕니다. 네, 사실상 거의 50% 절반 이상이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과 전세값은 대출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른바 수요 재배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다만 수요가 늘면서 빌라의 가격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빌라 평균 전셋값은 최근 3년여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이제는 빌라도 무조건 저렴한 주거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거래가 늘었다고 해서 빌라가 바로 또 인기가 있다, 안정적인 대안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이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주택마다 가격과 안정성의 차이가 큰 점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보다 되팔기 어렵다는 점도 빌라의 한계로 꼽힙니다. 결국 빌라가 더 좋아져서 수요가 몰렸다기보다 아파트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이동한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전문가들은요 보증금 반환 보증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를 더욱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빌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거 선택지가 달라지는 만큼 가격만 비교하기보다는 보증금 안정성과 거래 조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로 들어가는 대신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월세 가격까지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9만 2천 원으로 16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초 처음 150만 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지출해야 되는 고정 주거비가 그만큼 커진 셈입니다. 와,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월세 160만 원 시대. 야, 손이 정말 바들바들 떨리는데 이 전세 보증금과 달리 매달 지출하고 없어지는 돈이 바로 월세입니다. 결국 월세에서 이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저축이나 다른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은 54.2%로 집계됐는데요. 이제 전월세 계약 2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월세인 셈입니다. 과거에는 월세 비중이 절반이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만 요즘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세 매물은 부족해지고 전세값과 대출 부담은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도 목돈으로 받는 전세보다는 매달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할 수 있는데요.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에서 전세 중심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월세 중심으로 달라지는 임대차 시장이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저희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입니다. 빌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개발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빌라를 선택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고요? 네, 흔히 인근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바로 옆 동네도 곧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재개발은 구역마다 주민 동의와 사업성, 건물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옆 구역의 사업이 내 빌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재개발 예정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빌라를 샀다가 정말 수십 년간 이제 빌라가 묶이게 되는 경우, 저희 친척분들도 한 20년간 묶였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살펴볼 때는 소문보다 사업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로 조합 설립 인가 여부를 꼽았습니다. 네, 조합 설립 인가는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공식 조합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개발이 오가는 단계보다 사업이 구체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합이 설립됐다고 해서 하지만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성이나 추가 분담금, 주민 갈등과 인허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데 반대하는 소유주가 많을 수 있어서 주민 동의를 모으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증가, 그리고 서울의 장기적인 공급 부족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전문가의 어떤 시장 전망인 만큼 확정된 사실이라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갭 투자가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값이나 전세값이 내려가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도 있는 만큼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결국 재개발 투자는요, 주변의 기대감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제 진행 단계와 추가 분담금, 그리고 보증금 반환 위험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내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기후동행 카드. 그런데 이 기후동행 카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 중인 기후동행 카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지, 또 새롭게 등장하는 카드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오늘 알쓸정에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기후동행 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불형 30일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한 카드의 이용기간에 따라 최대 8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불형 기후동행 카드는 8월 31일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9월 1일부터는 선불과 후불 기후동행 카드의 정기권 서비스가 모두 종료됩니다. 그럼 기후동행 카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2년 전 처음으로 선보인 기후동행 카드는 매달 6만 2천 원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93만여 명이 사용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번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과 전격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만의 혜택을 더한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를 출시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카드의 핵심은 기존 기후동행 카드의 장점에 모두의 카드의 환급 방식을 하나로 묶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기후동행 카드가 한 달치를 먼저 내고 무제한으로 쓰는 구조였다면 모두의 카드는 쓴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였죠. 새롭게 출시될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준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돌려받는 환급형과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는 정액형 중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서울 시내 교통만 이용하는 경우 일반 기준 정액형 금액은 월 6만 2천 원이고요. 광역교통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기존 기후동행 카드처럼 정액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많지 않다면 사용한 금액에 따라 환급받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기후동행 카드의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에는 기존 기후동행 카드의 대표적인 혜택도 이어집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부터 서울 달과 서울 식물원, 서울 대공원 등 서울시 문화여가 시설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 할인 혜택도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현재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의 정확한 출시일은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시는 그 전까지 모두의 카드를 먼저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두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가 출시된 뒤에도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기후동행 카드 이용자라면 새로운 모두의 카드에 가입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기후동행 카드 30일권은 8월 29일까지, 후불 기후동행 카드는 8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모두의 카드를 기반으로 기후동행 카드의 혜택을 더한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의 정확한 출시일과 세부 혜택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카드 전환 전에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플레이스를 정리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창밖을 보면 온통 회색빛이죠. 길어지는 장마 때문에 마음이 눅눅해지진 않으셨나요? 아유, 비도 오는데 무슨 여행이야 싶어서 집콕을 하셨다면 오늘 제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여행가들은요, 일부러 비 오는 날을 골라서 떠난다고 합니다. 바로 빗방울이 세상의 소음들을 하얗게 지워줄 때 비로소 살아나는 자연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이 장마철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품은 곳이죠. 초록빛 싱그러움과 고즈넉한 빗소리가 어우러진 강원도 평창, 그리고 용평으로 특별한 우중 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길 곳은 평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오대산자락에 안겨있는 천년고찰 월정사입니다. 이곳의 명물인 전나무 숲길은 평소에도 걷기 좋지만 비가 내리는 날 그 매력이 배가 되는데요. 우산을 타고 툭툭 떨어지는 빗소리와 흙길 위로 툭툭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음악 삼아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아주 맑게 비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비에 젖은 부드러운 흙내음, 그리고 전나무가 뿜어내는 짙은 피톤치드가 주는 느낌이 참 따뜻합니다. 여기에 월정사 계곡을 세차게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소리까지 더해지면 그 어떤 백색 소음보다 완벽한 자연의 교향곡이 완성되죠. 양손에 신발을 들고 촉촉하게 젖은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빗소리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면 이번엔 신비로운 구름 속 세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용평 리조트로 이동해 발왕산 관광 케이블카를 타보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높은 발왕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 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아주 훌륭합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캐빈 안에서 빗방울이 창문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나만의 아늑한 우주선에 탄 기분이 들거든요. 안개와 구름이 산자락을 휘감는 비경을 감상하며 정상에 도착하면 하늘을 걷는 듯한 기 스카이워크가 펼쳐집니다. 맑은 날에는 저 멀리 강릉 앞바다까지 보이지만 비 오는 날에는 발 아래로 하얗게 일렁이는 안갯바다, 즉 운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장마철이 아니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낭만이죠. 이렇게 평창의 낮을 만끽하셨다면 오늘 밤은 빗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며 하룻밤 묵어가는 우중 글램핑으로 여행의 정점을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성적인 글램핑장의 용평과 평창에는 참 많은데요. 무거운 캠핑 장비 없이도 몸만 편하게 가서 숲속의 밤을 즐길 수 있는데 이 진짜 묘미는 바로 밤에 시작됩니다. 텐트 천막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지글지글 바베큐를 구워 먹는 재미, 그리고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앉아 빗소리를 가만히 듣는 멍까지. 마음을 어지럽히던 걱정들이 빗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최고의 힐링을 선물해 줍니다. 장마철의 비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때로는 그 멈춤 속에서 진짜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쏟아지는 비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축축한 방바닥 대신 빗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안개가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곳, 강원도 평창과 용평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중요한 것은요,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일일 텐데요.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흐름을 짚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트렌드 코리아 독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가치 있는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